투데이 핫경제입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과 대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관서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통관 기준 잠정치는 278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습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이른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입장을 반영하여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지 7년 만에 정년 연장이 다시 노사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21일 부동산 R114가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올해 1분기 이후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7월에는 연내 최저 낙폭인 마이너스 0.0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4개월 연속 하락폭을 좁히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0.01% 올라서 작년 5월 이후 14개월 만에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우량 대출금리 1년물을 3.45%로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신화망과 신랑 재경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주택융자 금리 기준인 5년물 우량대출 금리를 4.2%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지난 18일이었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른바 한미일 세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면서 숨가쁜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토대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그리고 한미일 협의 공약 등 3개 공동문건에 합의를 했는데요.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경제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날 미중유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또 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영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첫 단독 3개국 정상회의를 갖고 3개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안보, 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세계 세 나라 정상회의대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한중일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정학을 바꾼 변경시킬 수 있는 8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거는 저는 이제 지정학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지경학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정신, 원칙, 공약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그 동맹국 간의 안보 문제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산업기술이라든가 경제, 금융 등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 상황도 상당히 바꿀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뭐 협정이라든가 또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국가 간의 약속들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외 협정이나 그런 약속들 중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게 이번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원칙, 정신, 공약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 문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요. 그 세 개 문건의 주요 내용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삼국 협력에 대한 협의에 대한 공약 이렇게 세 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정상회의가 정상회의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 성명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공동 성명이 있는데요. 이 공동 성명에서 아무래도 해당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정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삼국 협력의 비전, 네. 미래 비전 그리고 실제 의제, 안보 협력 분야에서 어떻게 각국 협력을 해나가고 이행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네. 해놨고요. 그리고 원칙과 공약은 아무래도 이번 삼국 정상회의가 새로운 삼국 협력이 장을 연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보다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원칙과 공약이라는 부분을 정신에서 뽑아내서 보다 보완 설명한 그러한 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삼국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그게 지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네. 아까 이제 모두의 대통령 발언에 나온 것처럼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 즉 자유인권, 법치, 국제법 이러한 보편적 원칙이나 가치에 기반을 해서 한미일 삼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적 원칙에 기반한 어떤 국제사회, 지역의 룰을 갖다가 깨트리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병을 반대한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협력의 지침을 보여준 게 원칙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원칙이 많은 부분이 정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약은 정신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 협력에 대한 공약은 뭐냐면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대한 안보나 경제에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때 삼국이 즉각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삼국이 모두 대응을 하기로 공동으로 다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 그때 공동 대응이 가는 거고요. 만약에 한 국가나 두 국가가 그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고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주요한 안보 경제 현안에 대해서 삼국이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삼국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거다. 이 부분에 제도적 토대를 놓는 그러한 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이나 정신에 비해서 이 공약은 그래도 좀 더 실행 어떤 강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원칙이나 공약에 비해서 정신이 이제 큰 틀에서 이행 방안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 성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중에 아마 중요한 부분이 안보 위협 위기가 발생할 때 공동으로 대응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조치를 같이 한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 한미일 관계를 새로운 어떤 그 상황 국면으로 격상시킨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어떤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무엇이 그러면 이전과 이후로 나누냐 했을 때 네네. 한미일 3국의 협력의 그 어떤 양상이라든지 수준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부분으로 구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국의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원칙 정신 공약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3국 협력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대되고 제도화 정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년에 최소 한 번씩 그 정상회의가 개최가 될 거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고위급 협의체가 이제 즉 회의를 정례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안보실장급 회의가 연례화되고요.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보 경제 분야에서 거의 모든 유관 부처의 장관급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봤을 때 어떤 그 정책 성과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그 협력에 대한 의제가 정책의 상당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관료들이라든지 후속 사업에 있을 때 이제 그 비중이 있게 다뤄질 거고요.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한미일 협력의 논의는 상당 수준 높아지고 그리고 제도화 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외교, 안보, 국방 측면에서의 협력이 강화됐지만 그보다도 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경제 분야 협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요? 네, 민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3국 간 정상 간의 성명의 구조적인 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경제 안보 시대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국가 간에 사실 그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골고루 잘 반영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 안보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등에 대한 협력 사항을 골고루 또 반영시켰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전체 틀을 민 교수님도 물론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이면서 또 체계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여러 어떤 그런 그 협력 문건과는 이번에는 사실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정상회의의 선언문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문이 좋은 어떤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중요한 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급망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정보 교류 체계라든가 또 조기 경보 체제를 네.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일단은 각 3국이 이 협력 체계를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자라는 데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협상이 물론 필라2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은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속도가 지금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지만은 역시 IPEF의 핵심은 한미일 3국이고 이 3국이 앞으로 잘 서로 협력하고 조율해서 IPEF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3국이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골고루 반영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은 엄청난 어떤 그런 재원이라든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나 또 신흥 기술을 그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뭐 우리나라로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규모 연구기관, 국가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네. 3국 간의 국가 연구기관 간의 어떤 통합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체제를 이제 굳히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기술 안보도 정말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누출 방지를 위한 삼국 간 협력 체제. 물론 그것은 이제 전략물자관리연구원 제가 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업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국이 합의를 하게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또 새로운 어떤 이 연구 결과를 이걸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네. 표준은 사실 우리나라가 몇 가지 뭐 국제적인 표준에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큰 나라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제 표준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삼국이 협력해서 표준을 국제화하는데 서로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요즘 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논의가 많은데 삼국이 그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 규범들을 협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금융 협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민 교수님도 우리 양국 삼국 간에 어떤 협의가 필요한 어떤 장관급 인사들이 두루 다 참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처음으로 재무장관이 네. 이 참가하는 산미일 재무장관이 온전히 이 회의를 위해서 참가하는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기 각각은 때문에 있었죠. 한미, 그렇죠. 한일은 있었는데 이제 같이 하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인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 이게 한미일 만나더라도 뭐 OECD라든가 또 G20 정상회의나 이렇게 뭐 수십 명 모이는 데서 이렇게 세 분이 만나는 계기는 있었지만은 삼국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만나는 채널을 이번에 구축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달러 외환 스왑 문제 이제 이런 게 지금 국가적인 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진전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설명 주신 대로 그 공급망이라든지 또 첨단 혁신 분야 R&D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히 우리가 경제 안보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이제는 뭐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문제에 있어서도 삼국이 협력함으로써 어떤 세계 판도의 리더를 우리가 되자라는 데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미일 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합하면 가히 그 세계 최고의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나라의 GDP 그리고 교역 규모가 전 세계 교역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협력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7개 나라뿐인 3050 클럽, 그야말로 GDP가 3만 달러 이상 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그런 나라가 7개뿐인데 그중에 이 세 나라가 이게 합쳐져서 어떤 강한 협의체를 이제 출범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계 아주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강국들이 같이 협의체를 창설하고 또 더 협력을 강화할 때 전 세계 산업 지도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과학기술 분야가 양자 컴퓨팅, 차세대 컴퓨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우주, 또 뭐 청정 기술 등인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가 또 조금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은 역시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 수준이 우리보다는 월등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일본의 국가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연구의 한 부분은 담당해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연구 분야라는 게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체제에 이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신산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 또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소득 10,000불에서 20,000불대에 있다가 지금은 35,000불대가 됐는데 이렇게 된 데는 사실 반도체라는 그 산업 하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35,000불대에서 50,000불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반도체가 나와야지 그게 가능해질 거예요. 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또 우리의 어떤 연구 개발비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미국, 일본과 경쟁도 하겠지만은 협력을 통해서 연구나 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우리가 누리는 계기로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세계 10위권이지만은 5위권으로 발전할 계기를 이번에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도 이제 설명 주셨지만 실물 경제 산업 분야 이 부분에 대한 협력도 강화되고 있지만 또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한미일 세 나라의 재무장관이 회담을 한다. 그리고 상무 산업장관들도 같이 회의를 연례화, 정례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금융 분야 또 재무 분야 이런 부분의 협력도 새로운 어떤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즘에 그 화두고 키워드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경제안보라는 것은 경제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팩터 요인이 어떤 국가안보의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그것의 어떤 핵심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산업 그리고 금융 이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분야,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그 첨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면 이건 전통적인 무역이나 경제 분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중요한 그러한 미래 먹거리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 먹거리 분야 아직 뭔가 스탠다드라든지 규범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러한 신산업 분야를 어느 국가가 선점하느냐는 그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미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신산업 분야의 신흥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 분야의 또 표준이나 원칙, 규범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선도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사명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그 3국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것을 바탕하는 것이 이제 금융 분야에서의 안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이제 그 공급망이 교란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 경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자기 실물 경제 어려워도 그냥 통화를 찍어내면 됩니다. 네. 통화를 찍어내서 그거 이제 운영하면 되는데 사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결국은 산업 활동의 어떤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금융 분야에서의 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미국 기축통화국 그래서 우리와 어떤 그 통화 수합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긴밀한 금융 간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왕국을 한국과 미국 갖게 하는 것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통화 수합을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을 하는 데서 원활히 한다면 그런 한미일이 갖고 있는 그 금융 부분에서의 어떤 그 역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융 분야에서 우리가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 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경제의 제반 분야의 협력이 삼국 간에 이루어지는 제도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실물 경제 분야에서 재무, 금융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첨단 혁신 분야, 최상목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했었지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시너지도 아주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분야의 그
협력도 이번에 아주 강화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크게 우리 입장에서 기대가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바이오 등은 사실 뭐 우리 기업이 이 국제적으로 그 주목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분야고, 그렇지만은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은 취약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국, 일본과 협력을 해서 말씀드렸던 조기 경보 시스템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첨단 물질의 어떤 그 조달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합의가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당장 우리 산업한테 필요한 사항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미일 3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80%를 조달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도 하나라도 빠지면은 또 반도체라는 거는 또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80%를 조달하는 우리 그 산중일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의 그 이 전기차 배터리 역량은 정말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다들 부러워하는 게, 언제 그동안에 한국이 뭐 반도체는 좀 널리 알고 있었지만은 배터리까지 그렇게 글로벌 그 입지를 굳혔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신차로 팔리는 전기차 자동차의 4분의 3 정도가 한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 셀을 사서 이제 장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공급망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굳히게 된 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첨단 산업의 어떤 발전도 계기가 되겠지만, 이게 또 중요한 어떤 이 요인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처를 구하는 데 있어 찾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찾거든요. 그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뭐 한일 간의 어떤 협력에 의해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었지만은, 거기에도 또 뭐 일말의 어떤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한미일 공급망 체제가 구축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공급망 삼각연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죠.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한미일 세 나라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안정적인 핵심 광물 확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슈퍼컴퓨팅이나 퀀텀, 인공지능 AI, 바이오,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해서 보호 협력도 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이라든지 또 신흥 핵심 기술에 대한 서로 이제 보호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을 기대하게 할까요? 아무래도 그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첨단 기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계속 이제 증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미일 3국이 어떤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어떤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첨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위해서는 그 핵심 광물이라든지 부품들을 위한 그런 물질들이 조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갈림이나 게르마늄 같은 그러한 첨단 신기술, 신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희소 물질을, 광물을 갖다가 이제 수출하는 걸 규제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핵심 광물의 이제 그 무기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핵심 광물 분야를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한미일이 이제 협력을 하겠다. 공급망 안정 및 다변화를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 이외에 만약에 중국이 또 다른 통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 이외의 다른 공급망을 찾기 위해서 삼국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러한 그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에 노력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기술 안보 측면인 거죠.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 때문에 안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탈취당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도용당해서 허망하게 글을 쓰이는 걸 본다면 그럼 굉장히 어떤 그 큰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그 타격대라고 하죠. 어떤 그러한 기술을 탈취하는 그런 걸 타격대와 함께 미국이 갖고 있는 타격대의 어떤 그 정보라든지 어떤 역량을 한국의 미국의 어떤 카운터파트하고 함께 어떤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삼국이 보다 통합적인 기술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그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키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실물 경제 전반과 아울러서 한미일 같이 최고의 경제 선진국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나라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죠. 한미, 한일 기존에 있었던 각각의 양자 간에 이루어졌던 통화 수합에 대해서 이제 금융안전 협력을 위해서 3개국 차원으로 그 부분을 확대시킨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무역 투자 협력 이런 것까지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것 같은데 이 세 개국의 그 통화 수합 이런 노력들, 금융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제는 상당히 흔들렸고 그럴 때마다 또 달러가 빠져나갔단 말이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고 규모의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약 한 4,250억 달러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중에는 우리가 또 갚아야 될 또 어떤 그런 달러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묶여 있는 자금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 글로벌 위기가 여러 개가 또 복합적으로 닥칠 때는 정말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돈이 또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장치가 바로 통화 스와프다. 과거에 우리가 미국, 일본과는 이제 통화 스와프가 있다가 또 뭐 양국 관계가 좀 또 흔들리고 하면서 그게 이제 연장이 안 되고 일정 기간을 약정을 두고 이제 서로 계약을 하는데 안 되다가 일본과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스왑이 이제 체결이 되어졌고 100억도 또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500억 달러 됐는데 그걸 이제 넓혀야 되는 거고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한미 간에는 뭐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화 스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미국과는 그동안에 스왑이 있다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제 연장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금융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한미일 통화 스왑이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 4,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이걸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이게 다 이것도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행태의 어떤 그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만약에 우리가 외화가 딸리면은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 있다면은
뭐 빼나가던 돈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국에다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시 경제를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이번에 우리가 구축하게 됐다. 또 뭐 한미일 통화 사업은 사실상 또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의의가 아주 클 거다라고 봅니다. 네.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외교안보적 성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외신의 평가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협력 강화에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준비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일 박 4일 동안의 아주 숨가쁜 일정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참여하면서 초밀착, 그야말로 한미일 세 개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협력하고 밀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외신의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한데 주요 외신들의 평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 측의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자막에 나온 것처럼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이 이번에 어떤 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와 더불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미국의 외교 조금이 실현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헤드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영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고 이를 위해서 영내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을 만드는 것인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그게 어려워졌거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세기 들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 전략적인 고려가 바로 한미일 협력인데 그게 한 20년 동안 잘 되오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침을 겪으면서 그런 것이 이번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막 great를 외치면서 굉장히 기분 좋다, 해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적 이익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제도화했다. 토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니까 총각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는 반대로 그러한 대상이 되는 중국에게는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아픈 그러한 결과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냉진의 기운이 막 모락모락 올라온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안보를 저해하는 그러한 진영, 대결의 구도를 심화시킨 그러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요 외신의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와 달리 중국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과 또 그에 후속적으로 어떤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부작용 이런 것들도 걱정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우려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중국 당국의 뭐 발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중국도 그 우리 그 한미일 공동 정상회의 선언문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뭐 컨트롤에 있어서는 그 중국에 대한 견제의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져서 중국한테는 그래도 좀 덜 아프게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저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덜 아프게? 덜 네네. 아프게 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그게 덜 아프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공약 부분을 보면은 이제 커미트먼트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커미트먼트는 이제 뭐 약속, 공약 이런 뜻인데 당초에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이제 의무, 반드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는 거를 이 핵심 어떤 그런 그 의무 사항으로 넣으려고 미국이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제 협상을 할 때도 이 의무를 나타내는 게 뭐 샬이라든가 또 뭐 물론 뭐 영어로 또 이제 듀티라는 말을 직접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제 커미트먼트라든가 또 뭐 플래지 약속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어떤 그 의무 수준이 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협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각국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통으로 같이 또 검토하고 하지만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근거도 맨 마지막에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이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 그래도 고마워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전체 내용을 본다면은 아까 이제 민 교수님께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 정상회의가 잘 되고 그레이트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이라는 어떤 그런 채널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한국하고 미국이 한국하고 1대1로 양자간에 협의를 하고 또 일본하고도 양자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어쨌든 협의를 했더라도 이게 전체 틀에 모여서 같이 얘기해 보면은 한일 간에는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다 같이 협의를 하고 IPF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중국으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한일이 이렇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IPF 속도가 뭐 좀 더딜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여지를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남겨놨었고 물론 뭐 중국도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금 불편할 정도로 생각보다 한미일이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정상회담 결과문 그 정신 부분에서 중국을 명시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여한 어떤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명시한 그런 결과문이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가 조절됐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불법적인 어떤 그 영토 영유 주장이라든지 불법적인 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한미일 3국이 기존에 그러한 그 비난 성명들, 공식 성명들을 갖다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그 한국이 이 일본과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이제 그 편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협력이 이제 그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인도太平양 지역으로 그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의 외교의 지평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우리 정책의 기조가 글로벌 중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편적 인권 원칙과 가치를 토대로 해서 영내에서 평화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했으니 그러한 보편적 원칙이나 가치를 갖다 위배하는 국가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톤을 조절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언급은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멈췄고 아까 그리고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국이 중대한 안보나 경제 위협이 있을 때 뭔가 의무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이 정도로 톤을 다운시킨 것은 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삼국이 갖고 있는 대중국 위협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는 보다 더 변화된 어떤 전략적 환경에서 한미일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박 4일의 숨가쁜 일정으로 참여했던 한미일 정상회의, 그 경제적 성과, 외교안보적 측면, 그리고 인접한 중국의 반응 등등까지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성과 가운데서 특히 이제 경제적 성과, 그러면 그동안 이제 협의했던 내용을 놓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지막 마무리 멘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지만은 그래도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나아져야지 소위 이제 그 미래를 놓고 우리가 과학 기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진짜 믿을 수 있고 서로가 협력을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단계로 한일도 더욱더 좀 더 긴밀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또 기업들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새로운 투자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또 그 국가 간의 과학기술 협력 기회를 새로운 신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경제적 성과,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위한 노력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경제 분야에서 많은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자면 아무래도 내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번 그 회담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시키고 이제 새로 발족하는 이러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다음번에 열리는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때는 새로운 의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난 1년 동안에 향후 1년 동안에 얼마만큼 내실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제도와의 토대를 정말로 그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도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를 쌓는 중요한 1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원칙, 정신, 공약까지 이끌어냈던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 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4일 열리는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향방과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